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한 제목으로 이번 시간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지 오늘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회사라고 지칭은 우선은 안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증가매액을 비교 검증할 데이터 추적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 재고자산 명세는 기업들이 주석으로 공시를 하고 있는 금액들입니다. 금액 단위는 모두 100만 원으로 했고요. 이하 동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업 분석을 위해서 상품, 제품, 반제품을 제공품이 있다면 제공품까지 포함해서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워킹 코스트 알로케이션 인벤토리의 약자로 제가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집계를 해서 분석을 합니다. 2021년도에 23억 원이 감소를 했고 20년도에는 56억 원이 감소를 했고 19년도에는 21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기말에서 기초로 빼는 거로 제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업은 3연속 재고가 WCAI 재고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제품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질문: 현 재고자산 명세 공시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제가 분석을 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미래의 재고 관리 흐름은 이와 같은 양식으로 공시를 해야 될 날은 필히 올 것이다 라는 그렇게 제정을 합니다. 기업이 신뢰도를 더 얻으려면 상장 기업이 이와 같은 양식으로 해야 되고, 또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어차피 한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으로 기말 재고까지 검증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위와 같은 재고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재고 사항만 공개하는가? 관행일 수도 있고,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제가 그의 원인 과정은 재고자산 평가가 분식회계의 단골 메뉴이기 때문일 것이다. 원인 가정을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가정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자, 분식회계를 만약 했다면은, 그런 가정을 세웠다면은 다른 결과는 무엇이냐? 이런 것을 이제 분석하면서 증거들을 제가 좀 제시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현 기업 공시 보고서에 유일하게 재고자산 증가매액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는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 있는 주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 재고자산의 변동액이라는 거죠. 이 기업은 앞장에 있는 재고자산의 이 증가매액, 감소액, 그거보다도 10배 가까이 되는 268억 원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뭔가 이 기업은 특별한 뭔가 원인이 있을 거다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B의 표현은 원재료의 사용 및 상품의 매입액이라고 했으면은 사실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은 WCAI여야 합니다. 상품의 매입
판매와 관세환급은 이제 별도로 회사가 표기를 해가지고 표준적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특히 관세환급금들은 원재료 쪽에 이미 그 가감해가지고 표시하기도 하고, 또는 그 총 제조 비용을 산출할 때 가감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부담했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관세환급은 이 재료비 성격에서 정리되어야 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BC를 더한 게 제가 그 매출원가 재료비를 MC라고 영문으로 표시를 했고요. 이게 이제 그 3,235억 원인데 전년도보다도 그 0.2%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운영비용은 물경 107.4%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그 총 영업비용을 그 MC와 OE로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디커플링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로프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 디커플링 해서 그 금액을 산출한 다음에 비용의 성격적 분류 재구성을 보는 거죠. 현 기업공시 보고서에 유일하게 요건 지금 했는데 요 금액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따로 그 애니메이션 처리해 가지고 나타난 게 되겠습니다. 요 가공비 산출을 한 내용인데요. 질문, 가공비는 어떻게 산출하는가? 가공비율의 급격한 변화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요게 이제 가공비 산출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2021년도에 511억 원인데 2020년도는 57억 원뿐이 되질 않습니다. 거기다가 2019년도에는 그 442억 원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로 봐지는데, 가공비를 어떻게 산출하냐 그러면은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은 총 제조비용은 원재료 사용액에다가 원재료가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거니까 제조비용이란 것은 생산량에 대한 제조비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가공비를 더하면은 총 제조비용 또는 제조원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공품 유무에 따라서 이제 부르는 게 좀 다르긴 하다는 이제 그런 디테일한 얘기는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비공개되어 있는 제조원가 명세서가 없어도 나름대로 그 재고자산 명세로부터 추적을 해가지고 조합해서 이렇게 그 산출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그걸 조합해서 산출해 내는 거죠. 근데 가공 비율이 14%였는데 2020년도만 유독 2%로 크게 내려갈 수 있느냐? 물리적으로 생산 공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정이 크게 변화가 없고 재료 비율에 급격한 변화가 없다면은 뭔가 그 재료비 가지고 장난질을 했다라고 우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인 거죠. P는 기업이 제시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총 제조 비용입니다. 4천억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Q는 재고자산 증가액을 가지고 매출원가에서 가감해 가지고 산출해낸 금액인데 차이가 무려 291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생산 재료비하고의 차이라고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로 봐가지고는 총 제조 비용이 4천억 원이니까 총 제조 비용을 증가시키면은 매출 원가도 증가할 거니까 매출이익이 적게 나오도록 조작, 매니플레이션을 했다는 의구심을 세워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번의 질문,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크게 초과하는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 이게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것을 추적성 할 수 없는 게
현재 트러블이다 이거죠. 이제 문제라면 프라블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 트러블이라고 제가 용어를 선정했습니다. 트러블이라는 것은 고통 뭐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제가 개발한 건데요. 1번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23억 원 감소를 했습니다. 21년도 것만 보죠. 근데 비성분의 마이너스 268억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비성분의 마이너스 268억 원이라는 것은 거꾸로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 마이너스로 됩니다. 그러면 그 갭이 291억 원이나 더 그게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이게 그 총 제조 비용의 차이하고 일치를 합니다. 비성분 재고 자산의 변동 표기 방법은 왜 마이너스로 표기되느냐? 재고가 말하자면은 그 증가했다면, 그래서 매출원가라는 산식을 보면은 기초 재고에서 총 제조 비용을 더해 가지고 기말 재고를 뺍니다. 그러면 이 산식을 먼저 기초 재고에서 기말 재고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총 제조 비용을 더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원가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말 재고 감소 시에는 플러스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게 지금 감소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플러스로도 아니고 마이너스로 지금 된 거죠. 비성분의 마이너스로 표기되는 건 재고가 증가했다는 의미이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감소했죠.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자, 이게 일반 기업, 제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그 모델 기업으로 소개하는 데서는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 회사는 매출원가를 크게 줄여. 이게 마이너스니까 더하면은 나중에 그 밑에 그 비용들이 있거든요. 매출이익이 더 나오도록 했다는 의구심이 또한 발동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총 제조 비용에서 의구심은 총 제조 비용을 증가시켜서 매출이익이 적게 나오도록 했다는 의구심인데, 이번에는 반대의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냐 이게,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이거죠. 저는 이런 그 모순을 그 자아내는 그런 데이터들을 뽀렷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제가 그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또 하나 개발한 것은 재고 회전율과 스루풋율의 그 비교입니다. 이것은 원래 그 퍼센테이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수치로 일부러 바꿨습니다. 그 비교 검증을 위해서요. 2021년도를 보면은 재고 회전율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또한 그 스루풋율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상승을 했으면은 21년도는 이상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생산성은 거꾸로 떨어졌다. 이건 또 문제가 돼요. 이 같이 좀 올라줘야죠. 같이 올라줘야 되는데 2020년도에는 재고 회전율을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스루풋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2020년도에 아까 그 가공비가 2%뿐이 안 됐죠. 그 1.63으로 크게 뭐 1 이상이나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얘기한다면 100몇 프로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로 내려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리고 TO의 생산성은 거꾸로 그렇게 그 스루풋율이 그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생산성은 증가했어요. 이렇게 그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지표들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글로 정리하면은 WCI 회전율과 스루풋율이 우선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성립을 한다. 2020년도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2차 이 TOC 생산성과 역방향 21년도가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뭐 수치로 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그래프로 좀 그려보면은 역방향이라는 거죠.
자, 이 회전율은 재고 회전율은 쫙 상승을 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근데 이제 빨간 게 이제 스르픈율인데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가 좀 문제다 이거죠. 역방향이다 이거죠. 그리고 생산성하고도 요게 2020년도의 역방향이고, 그리고 2021년도에 와서 또 한 생산성과 이거는 또 역방향이 되겠습니다. 지수들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상승을 했는데 돈을 버는 생산성은 떨어졌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과정을 통해서 분식회계 개연성 과정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반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뭐가 있겠냐 이게요. 제가 이 회사를 변호한다. 뭐 그런 입장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기업이 뭐 이렇게까지 할 리는 없는데 라고 굳이 옹호를 해서 시간을 들여서 자 무슨 차이일까 그거를 좀 말맞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의 변동이 분명히 WCAI로 되어 있는데 비성분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전체 재고자산도 뛰어넘는 금액이거든요. 초월하는.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도 수시로 바뀌었고 2019년도는 제품의 변동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뭐 상품의 판매는 좋습니다. 네, 관세한금 넣은 거 좋고. 근데 이게 뭐 2019년 재고자산당 평균은 제품의 변동이나 금액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금액들이. 그리고 총 제조 비용을 여기서 계산한다면 결국 할 수 없이 원재료 매입액 더하기 가공비로 총 제조 비용을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원재료 사용액이 상식인데 매입액으로 공시를 했으니 이게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PQ 총 제조 비용이 틀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루트 코즈는 뭐냐 그러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투명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A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 둔한 머리로는 이 사급자재가 제거된 종속기업 간의 거래가 있는데 종속기업한테 사급한 재고자산이 만약에 200억 이상이라고 그러면은 그 재고자산이 출고가 됐기 때문에 재고가 그렇게 줄은 거냐. 아니 그렇게 된다 그래도 뭐가 앞뒤가 안 맞아 떨어지니까 저건 어떤 사급자재하고 관련이 있는데 사급자재를 줘서 물건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우리의 원재료를 사급을 줬다 그러면 제품으로 이거를 분명히 잡을 것이고 비용은 우리 비용이 아니고 그냥 외주 가공비로 할 테니까 그래서 사급자재다 그래도 이게 사급자재에 제거된 종속기관의 거래 변수냐 뭐 이런 것까지 해봤는데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뭔가 특별 원인 변동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비성분의 재고가 268억 원이나 증가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원가를 줄였거든요. 자, 좀 IMF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플로우 그걸 해야 될 충분한 저는 명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얘기하기 좀 그래서 코스메틱 샘플을 하나 있는데 이쪽도 이제 재고가 14억 원 감소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31억 원 감소했습니다. B 재고자산의 매입 표기 방법은 총 제조 비용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또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재고자산의 변동에 그 원재료까지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이 샘플도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재고자산 명세 증감액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14억 원이 안 되는데 165억 원이나 마이너스로 표현들이 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매입액을 더해도 실제 매출원가 재료비는 219억 원이 안 나오는 거로 돼 있죠. 자, 이게 그러면 무슨 내용이냐 하는 게 투명하게 나와 있질 않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데 골치를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트러블입니다. 아주 그냥 통증을 느낄 정도예요. 왜 이렇게 할까? 이 기업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PQ 총 제조비용 갭이 이것도 너무나 큽니다. 이 회사 제시한 금액으로는 532억 원이 나오는데, Q로 얘기하면 353억 원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179억 원이니까 180억 원이라고, 180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P는 총 제조임을 크게 증가시켜 매출이익이 적게 나오도록 조작했다는 의구심 1차. 이것도 그 앞선 샘플하고 동일한 1차 의구심을 발동시킵니다. 재고자산 이게 2단계 또 비교를 해보면은 1이 마이너스로 하면 2에는 플러스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역시 또 마이너스로 되어 있거든요. 이러면 2차 의구심이 이번에는 매출원가를 감소시켜 매출이익이 더 나오도록 조정했다는 2차 의구심이 또 한 대서 1차 의구심과는 반대되는 모순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한 패턴의 의구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 A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진짜 무엇이냐 그 내용이 이걸 공개하지 않는 한은 이 기업은 제 분석으로는 계속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있다라고 저는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식회계 안 한다는 것을 반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요걸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은 완전히 뚜렷하게 계속해서 3연속 이렇게 역방향으로 분식회계 개연성을 두 가지만 비교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이 기업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 기업을 위한 변호, 우영우 변호사처럼 제가 그 변호사는 아니지만은 변호를 일부러 변호할 필요는 없죠. 거꾸로 저는 검사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인데, 사급자재가 아닌 자회사의 매출거래 차이하고 이상하게 유사한다. 찾다 보니까, 연결기준 매출액은 870억인데, 그 개별 매출액은 704억 원이거든요. 그 갭이 166억인데,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165억입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비교를 하더라도 중국 자회사하고 2020년도에는 거래가 없었는데 이 152억 원을 거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거래했다는 얘기는 사급자재를 줬다는 얘기는 돈을 주고받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매출 거래라고 그러면은 자재를 준 것도 매출로 잡았다는 얘기 같거든요. 이 중국 자회사한테. 그러면은 그 사급자재를 줘가지고 거기서 또 만들어서 제품 입고를 잡았는지 어쨌는지 그래도 안 맞아떨어지잖아요. 자, 내부 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 작성을 한 거죠. 2021년도 금액은 연결 기준은 이제 자회사까지 이제 거래된 거겠지만은 그나마 그거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아니고 상관관계가 있는 거겠지. 나름대로 하지만 그렇게 추상적으로 수치라는 게 딱딱 인과관계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선까지 이 기업을 조금은 좀 변호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공인회계법인들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데 당신은 뭐 한다고 자꾸 분식회계 개연성 논의를 하느냐 그러면은 쭉 설명했듯이 이걸 좀 투명하게 보여줘야 된다. 공인회계사는 그 돈 먹고 저기 감사하는 애들이니까 아마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다 맞췄을 것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그 실무 경험이 있는 물류에 대해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착상은 전혀 공인회계사들이 언제 물류 같은 거 해 봤겠어요? 저는 그 실전을 통해 가지고 그 이 피부로 체득되어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회계 데이터를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의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옳다고 한다 그러면은 또 다른 결과,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들도 이미 다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또 하나 찾으라 그런다면은 재고자산 회전율을 만약에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금액이 아닌 그 수량으로 한번 제가 접근해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려 그러면은 이 회사를 제가 뭔가 용역을 받아서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투명성을 보장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수량적인 측면으로서의 그 재고 회전율을 그 확인을 해가지고 그 투명성, 그 다음에 아까 그 IMF 흐름을 보여주는 거로 점검을 하면은 투명성이 입증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해보기 전까지, 검증이 되기 전까지 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유효한 것입니다. 기업들은 제 주장에 대해서 반증해야 될 것입니다. 샘플 두 회사는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